자, 241페이지고요. 네, 개발행위 허가의 절차입니다. 개발허가 절차 241페이지 보시면은, 네, 그림이 나와 있을 겁니다. 제가 평소 필기하면서, 네, 개발허가 절차 설명드린 내용 그대로 이제, 필기를 미리 해뒀습니다. 그래서 필기 부담 없이 교재를 짚어가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앞을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개발인 허가 신청부터 네,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또 개발 사업이 완료되면은 준공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허가 신청부터 준공검사까지 개발 행위 절차, 개발 절차를 여러분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자, 그냥 공부하면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 사례를 들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사례를 들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이제 이런 토지 현상을 보겠습니다. 자, 임야가 보이고요. 전답, 가순 등 농지도 있고 막 이런 지역이에요. 자, 이런 지역에서 만약에 여러분의 고객이 이제 토지를 지다가 여기서 집을 짓기 위해서 뭐 상업용지나 택지 등을 조성하기 위해서 형질 변경 공사를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제 팽팽하게 이제 정지를 해야 이제 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산이 높으면 그대로 둡니까? 잘라야 됩니까? 잘라야 되죠. 이것을 무엇이라고 그랬죠? 절토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계곡의 낮은 부분은 네, 잘라낸 흙이나 자갈바위토를 채워서 덮어주게 됩니다. 낮은 곳을 덮어주면 무엇이 되는 거죠? 성토되는 거죠. 우리는 앞에 이렇게 배웠잖아요. 절토되거나 성토되는 부분의 이 높이나 깊이죠. 이 높이나 깊이가 몇 cm? 50cm 이하는 허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경미하기 때문에. 그런데 50cm 넘으면 허가 없이 할 수 없죠. 그래서 50cm 넘기 때문에 개발이 허가 없이는 이 땅은 개발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할 시청 근처에다가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죠. 자, 이렇게 시청 근처에 허가 신청서가 제출되면은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의견을 듣습니다. 의견 청취, 의견을 듣고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제 처분, 허가 내지 불허가 처분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일정한 기준, 일정한 심사 기준에 의해서 허가, 불허가 처분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때 두 가지가 있겠죠. 허가 기준에 맞도록 개발허가 신청됐으면 당연히 허가 처분해 줍니다. 허가 처분하고 허가받고 형질 변경 공사를 합니다. 공사 끝나면은 준공사를 받게 됩니다.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모든 형질 변경 공사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근데 허가 기준에 맞지 않도록 허가 신청되면은 불허가 처분하겠죠. 불허가 처분하고 불허가 처분하면은 불허가 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 주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인데 하나씩 정리해 볼까요? 자, 이렇게 개발인 허가 절차를 논하십시오. 그러면 주관식 문제가 아니잖아. 아니고 객관식이니까 시험이 부분적으로 출제에 반영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콕콕 집어서 여러분이 가르쳐 드릴 거예요. 제일 먼저 준공검사부터 봅시다. 여러분 준공검사 부분 아까 개발인 허가 대상이 6개죠.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형질 변경, 도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가 개발인 허가 대상이 되잖아요. 그 6가지 개발 사업이 끝나면 전부 준공사를 받는 게 아니고 2가지는 준공사를 받지 않습니다. 2가지. 이런 준공검사 부분을 보시면 다 필기되어 있다고. 무엇을 준공검사 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재 보세요. 토지 분할. 토지를 분할합니다. 토지를 분할하거나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 물건을 적치하는 거죠.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 토지 분할과 물건 적치는 준공사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외우는 게 아니고 왜를 말씀드릴게요. 여보세요? 토지를 분할하는 것은 필지를 나누어서 분할 등기하면 되죠. 포크레인 필요합니까? 불도저로 밀어야 됩니까? 필요 없잖아요. 물리적 공사가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준공사 받지 않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토지 분할은 물리적 공사가 수반되지 않거든. 그 다음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도 물건을 가져다가 두면 되는 거예요. 포크레인이나 불도저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죠. 한마디로 물리적 공사가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2가지는 준공사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가 끝나면은 거기서 끝납니까? 준공사를 받습니까? 준공사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또 하나가 있어. 좀 어려우면은 이렇게 들어가면은 건축물의 건축이 끝나면 우리 건축법상 준공사를 받게 되죠. 건축법상 준공사를 무엇이라고 그랬죠? 사용승인. 그러면 건축물의 건축에 관하여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아버렸어. 건축법에서 사용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서 건축법상 준공사를 받은 거잖아요.
이 법상 준공사를 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아도 되는 거죠.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서 건축법 규정에 따라서 사용설을 받은 경우에도 준공사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한 줄씩 시험에 반영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나온 적도 있고요. 그래서 콕 집어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쪽으로 오세요. 이제 앞에서 봅시다. 앞으로 보시면은 여러분 여기서 절도 성토할 때 높이 깊이가 50인치 넘으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 맞죠? 그때 허가 받을 때는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데 허가 신청서 제출본을 보시라고. 허가 신청서 제출할 때 일정한 계획서를 첨부합니다. 그렇게 돼 있죠? 계획서 첨부라고 돼 있을 거예요. 첨부. 무엇을 첨부하죠? 일정한 계획서를 첨부한다고. 그러면 어떤 계획서를 첨부할까? 다 적어뒀죠. 다 적어뒀는데 일단 이야기를 좀 듣고 나면 훨씬 이해가 쉽고 자동으로 입력이 돼요. 그래서 무슨 계획서인지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산 절도하는 산 높이가 20m, 15m를 잘라낼 거예요. 그러면은 불도저로 밀고 포크레로 땅을 파다가 큰 바위돌이 나오면은 5억 주고 산 땅을 버려야 됩니까? 바위를 깨야 됩니까? 깨야죠. 다이나마이트 넣어가지고 빵 터뜨릴 거 아니야. 그 파편이 막 날아가서 동네 장독대에 탁 깨뜨리고 목장 용제 나와서 송아지 맞아서 코피 터지고 막 난리가 난 거죠. 이런 위해가 발생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허가해준 군청에서도 난감하죠. 그래서 군청에서 시청군 중에서 허가만 해준다면 개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위해 방지 계획서를 허가 신청서에 제출해야 돼. 첨부해야 돼요. 무슨 계획서인지 알겠죠? 위해 방지 계획서. 굳이 뭐 이걸 외울 필요는 없지만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절토된 헐과 바위를 불도저 밀어서 보십시오. 이 계곡을 메워 나가다가 헐기 무너져서 강물을 오염시키면 상수를 오염시킬 수도 있죠? 사고 나는 거잖아. 환경오염 방지 계획서 첨부합니다. 그 다음에 절토 사늘이 잘랐다. 우리 고속도로 공사 때 사늘이 잘라버리면 보기 좋아요, 흉해요? 흉하잖아. 경관 조경 조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개발 허가만 해주면 보기 흉하지 않도록 조경하겠다고 경관과 조경 계획서 제출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제 숙박시설이라든지 뭐 여러분이 원하는 개발을 했습니다. 펜션 지었다든지 손님이 가셔야 되니까 건너편에 도로가 있다면 도로까지 지립도로가 연결돼야 되죠. 통신시설, 상하수시설 연결돼야 되죠. 이게 기반시설이라고.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나 용지확보 계획서 첨부한다고요. 이제 무슨 계획서인지 아시겠죠? 근데 잘 들으십시오. 제가 물으면은 대답을 하십시오. 잘 듣고 대답하십시오. 자, 서울 강남처럼 도시지역 중에서 용도지기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로 용도지 지정돼서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로 용도지기 지정돼서 이미 개발이 완료됐어요.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등 새로운 개발 행위가 고밀도 개발로 추진되분에 대해서 시대수가 재개발, 재건축 전보다 폭발적으로 증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도로가 부족하고 상수도 시설과 하수도 시설 용량 부족이 예상되고 또 학교의 학생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지만 그 지역이 이미 개발이 완료돼서 새로운 기반 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 뭐죠?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죠. 지금 대답을 개발 밀도 관리구역 대답하신 분은 너무 감사합니다. 공부 많이 하셨구나. 이 정도 개요 설명 듣고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라고 말할 수 있으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금방 그 얘기를 듣고 개발 밀도 관리구역 용어가 안 떠오르면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되고. 아셨죠? 아, 잘하셨어. 그러면은 봐요.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어차피 개발이 완료된 지역이어서 새로운 기반 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니까 개발 밀도 관리구역에서 개발허가 신청할 때, 개발 밀도 관리구역에서 개발허가 신청서 제출할 때는 어차피 기반 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니까 이 동네에서는 기반 시설 설치나 그 용지 확보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필기되어 있습니까? 개발 밀도 관리구역에서 개발허가 신청서 제출할 때는 기반 시설 설치나 용지 확보 계획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지금 저요, 여기 오지선장의 지문에 안 들어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딱 시험 날고 콕 집어서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거 자연스럽게 익숙하게 만들면 시험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이렇게 군청에 허가 신청서 제출되면 군청에서는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때 의견 청취, 누구의 의견을 듣는다라고 되어 있죠? 도시군계획 사업의 시행자죠. 도시군계획 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써서 처분하게 돼요. 그때 누구의 의견을 들어야 될까? 이 부분은 가끔 또 어지선다인 시험에 문제에 들어가더라도 시험에 나온다는 거죠. 가끔. 왜 뜬금없이 도시군계획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듣도록 했을까? 그 이유를 모르면 이거보다 금방 잊어버리거든. 그래서 그 이유를 좀 설명드리려고. 왜 개발허가권자, 시청 건축에서 허가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앞서서 도시군계획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드려야 될까? 그럼 시험에는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믿겠습니까? X라니까.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습니까? 도시군계획사업시행자입니까? 도시군계획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그 이유를 이야기하려고. 그 이유는 이겁니다. 보세요. 보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펜션 짓고 전원주택 짓고 하려고 개발허가 신청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형질 변경 허가 신청된 지역에서 이미 그 주변 지역에서 이미 시행 중에 있는 도시군 계획 사업이 있었다고. 이미 해당 지역에서 이미 시행 중에 있는 도시군 계획 사업이 있었다고. 그러면은 새로 허가 신청된 형질 변경을 허가해 줬을 때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에 대해서 관계없는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까? 해당 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라는 겁니까? 해당 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듣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쳐서 허가되지 불허가 처분하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개발허가 신청을 제출하면 의견을 듣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쳐서 처분을 하게 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허가 신청으로부터 며칠 내에 15일 내에 허가 불허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시장님과 군수님, 허가권을 갖고 있는 시장님과 군수님이 그날 아침에 출근할 때 사모님과 약간 언쟁이 있었어. 그럼 기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안 좋아. 그날 전부 불허가 처분했다? 그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심사 기준에 의해서 허가 불허가 여부가 결정돼야 되겠죠. 그래서 국회에서 법을 만든 거예요. 법률로 다음 5가지 기준, 다음 기준에 적합하면 허가하고 다음 기준 중 하나라도 적합하지 않으면 개발 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라고 허가 기준 5개를 국회에서 법률로 규정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우리 공인중개사는 어느 정도 허가 기준을 알고 계셔야 내가 허가 기준을 좀 알고 있는데 손님 이 정도는 개발허가 거의 확실시합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시죠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발허가 심사 기준을 시험에 가끔 내더라고. 작년에도 간접적으로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개발허가 기준 1번부터 보시면 되죠. 개발허가 기준 5개. 책자를 살짝 넘겨볼까요? 242페이지입니까? 242페이지. 네, 242페이지 넘기면은 양괄호 5번에 보면은 개발 행위 허가의 일반적 기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별표하시고요. 박선에 보면은 개발 허가 기준 몇 개가 들어있죠? 5개 들리는데 4번, 5번은 상식이고요. 교양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1번, 2번, 3번을 보시면 되고요. 3번도 쉬워서 그렇고 1번, 2번 야무지게 보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1번, 2번은 꼭 해야 된다는 거죠. 1번이 뭐죠? 허가 신청된 규모가 용도지구를 적합하게 허가해 주는 거죠. 규모. 이때 규모는 뭐죠? 토지 형질 변경 규모예요. 그러니까 용도지구로 허가 신청된 토지 형질 변경 면적 규모가 적합하여야 허가해 주는 거예요. 그렇구나. 규모가 적합해야 허가해 주겠다는 거죠.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밑에 보면은 기역부터 다시 니은티가 돼서 나와 있죠. 그 용도지구별 허가 기준 면적, 형질 변경 허가 기준 면적 외워야 되거든요. 저희들 이렇게 외웠죠. 잠깐만요. 어떻게 외웠죠? 농공간 3만 그렇게 외웠죠. 살짝 메모하십시오. 처음 하시는 분은 농공간 3만. 농림지역 공업지역 관리지역에서는 3만 제곱 미만이어야 형질 변경 허가 가능합니다. 농림지역 공업지역 관리지역에서는 형질 변경 허가 신청된 면적 규모가 3만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본옥이 뭐죠? 보전녹지지역이죠. 보전녹지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에요. 보전녹지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얼마죠? 5천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네, 형질 변경이 허가 나요. 농공간 3만, 본옥, 자복 5천. 이게 5개고 나머지는 전부 얼마죠? 1만. 나머지는 전부 1만 제곱미터, 1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형질 변경허가 됩니다. 농공간 3만, 본옥, 자복 5천. 나머지 용도지는 전부 1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형질 변경이 허가될 수 있다. 이렇게 용도지역별로 형질 변경 허가 신청된 면적 규모가 적합하여야 허가해 주는 거예요. 농공간 3만, 본옥, 자복 5천 그렇게 오시면 되고, 두 번째는 허가 신청된 개발행위가 줄 것이십시오. 도시군 기본계획입니까? 도시군 계획입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입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하면 안 돼요. 그러면 강원도 평창군에서 형질 변경 허가 받으려면 그 허가 신청된 형질 변경이 평창군 도시군 관리계획에 어긋나면 허가해줘요, 안 해줘? 당연히 안 해주겠죠. 뭐. 도시군 기본계획입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입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에 어긋나지 아니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장관리방안, 도시군 관리계획과 성장관리방안 줄 거면 되죠. 성장관리방안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도시군 관리계획과 성장관리방안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여기까지는 완벽하게 좀 암기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도시군 계획 사업이 있다면 그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그래서 그 지장을 준지 여부에 대해서 누구로부터 의견을 들었죠? 해당 사업 시행자도 직접 의견을 듣겠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 허가된 개발행위가 주변 환경 경관과 조화가 가능해야 될 것이고 기반시설 설치나 용적보 계획이 적정해야 될 것이고, 이것은 당연한 얘기지 뭐 아니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번, 2번을 완벽하게 기억하는 방법으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또 잠깐만요. 자, 허가 처리기간은 15일 내에, 네, 그리고 허가를 심사하는 기준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설명드리고 싶은 거, 네, 조건부 허가 제도가 있어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 아시면 돼. 개발인 허가 과정에서 조건부 허가 제도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 아시면 되지 뭐. 조건부 허가 제도가 있다는 거 아시면 됩니다. 네. 조건부 허가 제도가 무엇인지 아셔야 되죠. 그래서 진행할 때 살짝 읽고 지나가면 됩니다. 잠깐 설명 좀 드릴까요? 조건부 허가 제도는 이거예요. 조건부가 무엇일까요? 네, 여보세요? 우리 여기 맨 앞에 앉으신 선생님이 펜션, 전주택 지으려고 혹은 펜션 사업하시려고 형질 변경 허가 신청한 거예요. 좋으시겠다. 네, 그렇게 허가 신청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펜션 지으려고, 전주택 지으려고 토지 형질 변경하려면 임의로 법권인 투입해서 공사할 수 없죠? 절토되거나 성토되는 부분의 높이가 50cm 넘으면 관할 시청군청에 개발허가 신청서 제출한다고. 그때 허가 신청서 뭐 제출합니까? 온갖 계획서 첨부해야 됩니까? 온갖 계획서 첨부해야 되지. 시청군청에서 나를 믿고 허가해준다면 위해 방지하겠다. 위해 방지계획서, 환경 방지계획서, 조경과 경관계획서,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나 용적보 계획서 제출했잖아요. 네. 법률적 지식이 모든 국민이 허가신을 제출할 때 계획서 첨부해야 된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냐고. 부동산 공부하는 여러분도 대부분 오늘 아셨잖아. 그러니까 이걸 첨부를 못한 거예요. 허가신청서 첨부해야 될 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허가신청서 접수된 거예요. 그때 허가권자 시청군청에서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허가신청서에 첨부해야 될 계획서 한 장도 없잖아. 당신 불허가 처분이야.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서 준비 못하는데 바로 불허가 처분하면은 민원인 입장에서 억울하잖아요. 몰라서 제출 못했잖아. 그래서 그 민원인을 배려해서 믿지 모르시고 허가 신청서 제출하셨죠? 제가 그냥 믿고 개발에 허가해 드릴 테니까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위에 방지 조치하시고 환경 방지 조치하시고 보기 흉하면 적용 조치 잘 하실랍니까? 의견을 들어봐요. 하신대. 그러면은 적용 조치 등을 하실 것을 믿고 개발 허가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죠? 조건부가. 적용 조치 등을 할 것을 조건을 붙여서 허가니까 조건부가 제도로 간다고. 그러니까 조건부가 제도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게 아니고 개발 허가 절차에서 조건부가 제도가 인정돼요, 안 돼요? 된다는 거 아시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런 개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드는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드는 돈이 있습니다. 무엇을 예치해야 되죠? 이행보증금, 이행보증금 예치제도가 있습니다. 이행보증금 예치제도. 자, 여러분 교재 확인해 드릴까요? 자, 여러분 교재 242페이지죠.
242페이지 양괄호 6번 이행보증금 외치 찾으셨나요? 네, 양괄호 6번에 이행보증금 외치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저 좀 볼까요? 이행보증금 외치도 이거 따로 한 문제가 나올 확률은 매우 낮다는 거죠. 그리고 내용도 별로 없고요. 이행보증금 외치와 관련된 문제, 잘 준비된 문제, 한 문제만 잘 풀어도 거기 나온 지문 5개면은 본시험 준비가 충분하고요. 보통 한두 줄 들어가지 이게 통째로 한 문제 나올 확률은 좀 낮아요. 그럼 일단 이행보증금이 무엇인지 잠깐 좀 이야기를 합시다. 이런 거예요. 아까 허가 신청서 제출할 때 위해 방지계획서, 환경 방지계획서 적용, 경관계획서, 기반시설 설치나 용적구 계획서 첨부한 거 맞죠? 그 첨부된 계획서 내용을 허가해주면 공사 과정에서 그 첨부된 계획서 내용을 잘 이행할 것을 믿고 허가해준 거예요. 근데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허가 신서 첨부할 때 제출한 계획서 내용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는 거야. 적용 조치하지 않고 위해 방지 조치하지 않고 환경 방지 조치도 하지 않는 거야. 이것을 대비해서 허가 신청서에 첨부된 계획서 내용을 이행하도록 개발이 허가 받은 자가 허가 신청서에 첨부된 계획서 내용을 이행하도록 강제하기 위해서 개발이가 받는 자에게 보증금을 받아서 엣지시게 되는 돈을 무엇이라고 하죠? 이행보증금 엣지여도라고 그러고요. 상당해요. 총공사비 20% 이내에서 이행보증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1억 공사면은 얼마 내야 되죠? 최대 2천만 원 정도를 이행보증금을 내놓아야 허가 받을 수 있다니까. 그럼 상당 금액이니까 이걸 상당 과정에서 개발이가 신청서 제출할 때 이행보증금 준비하셔야 된다고 컨설팅이 이루어져야 되죠. 군청에 갔다가 그때 알고 들어오면 얼마나 여러분이 야단치겠어 믿으니. 그래서 이행보증금 엣지제도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용은 너무 쉬워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이행보증금 엣지를 허가권자가 명하게 됩니다. 엣지 사유. 근데 국가 등은 환경오염 방지 조치 그리고 기반시설 설치하지 않고 국가 등이 도주하고 해야 안 하잖아요. 그래서 국가 등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이행보증금 엣지를 합니까? 면제합니까? 면제해줘요. 그리고 이행보증금은 어떻게 산정하지? 납입 방법은 어떻게 되지? 이런 것을 간단하게 밑줄 그시면 되는 거잖아. 자, 교재 보세요. 이행보증금 엣지 사유가 몇 개 있죠? 5개. A부터 E까지 이행보증금 엣지 사유 5개는 살짝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같이 볼까요? A번 개발행위로 인해서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 줄 거 넣었죠? 네,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반시설 설치를 이행하도록 담보자기 위해서 이행보증금 엣지를 명할 수 있다고 기동그라미 합니다. 그리고 토지의 굴착으로 인하여 굴동그라미 합니다. 굴착으로 인하여 인근 토지가 붕괴되거나 그 밑에 또 공작물, 건축물 등이 손괴될 우려가 있죠. 굴착으로 인하여 붕괴, 손괴 우려가 있는 경우 그렇게 보면 되겠네. 굴착으로 붕괴, 손괴 우려가 있을 때 굴동그라미. 그 다음에 발파로 인근 지역에 피해가 예상됩니다.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죠. 이행보증금 엣지를 명하게 할 수 있어요. 발파, 발동그라미. 그 다음에 들어오십시오. D번 차량 통행으로 주변 환경 오염이 우려될 경우입니다. 차량 통행으로 주변 환경 오염이 우려가 되는 경우죠. 차량 통행할 때 차 동그라미. 그리고 2번 토지 형질 변경이나 토석 채취 완료 비탈민의 적용이 필요합니다. 비탈민의 적용이 필요한 경우 적용 조치를 이행하도록 이행보증금 엣지를 명할 수 있다고 비동그라미. 그렇게 해서 동그라미 된 것을 잘 조합하면 우리 어떻게 외웠죠? 굴비 발차기 그렇게 외웠죠. 암기광법 굴비 발차기 맛있는 굴비 알고 계시죠? 네, 굴비 발차기. 이런 굴비도 화나면은 발차기예요. 굴비 발차기 이행보증금 엣지 사유입니다. 근데 잠깐만요. 굴비 발차기 외웠다고 한 문제 보장하고 그런 문제 안 나온다고 그랬죠?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엣지 사유 한두 줄 들어갈 뿐이지 이거 외웠다고 한 문제 보장하고 그런 거 아니라고 감안하시면 좋겠고요. 자, 굴이 뭐죠? 굴착 연습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세요. 굴착으로 붕괴, 손괴 우려가 있는 경우죠. 그리고 B는 뭐죠? 비탈면에 적용이 필요한 경우죠. 발은 뭐죠? 발파로 인근적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그렇게 하면 되겠죠. 차는 뭐죠? 차량 통행으로 주변 환경 오염이 우려되는 경우죠. 기는 뭐죠? 도로 등 기반시설
개발 행위를 위해서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반시설 설치를 이행하도록 이행보증금 외치를 명할 수 있도록 됩니다. 굴비, 발차기 간단히 하고 지나가고요. 이런 거 한참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자, 그런데 오늘 들어갑니다. 243페이지 제일 위에 예치 면제 빨리 줄 것입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믿을 수 있죠? 위에 방지조치 등을 잘 할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 등은 이행보증금 외치 대상입니까? 면제입니까? 면제. 국가 등은 이행보증금 외치를 면제받습니다. 그리고 2번 내려오십시오. 이행보증금 산정 및 외치 방법이 나와 있을 겁니다. 이행보증금은 총 공사비의 몇 퍼센트? 20% 이내, 20% 이내가 되도록 하고 납입 방법은 현금 납입 원칙입니다. 현금 동그라미 하시죠? 납입은 현금 납입 원칙인데 현금이 없으면 보증보험회사로부터 이행보증서 등으로 가름할 수도 있죠. 현금 납입 원칙, 보증서 등으로 가름할 수 있음.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 그리고 자, 여러분 개발휴가 받은 자가 이제 사고 치지 않고 허가받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위에 방지조치 잘하고 적용조치 잘하고 환경 방지조치 잘해서 사고 치지 않고 무사히 공사를 잘 마무리합니다. 그러면은 공사 끝났으니까 뭘 받죠? 준공사를 받게 돼. 사고 치지 않고 준공사 받으면은 예치된 보증금은 시청구청이 가실까요? 반환해 줄까요? 반환해 주게 되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반환식이 적어뒀을 거예요. 자, 개발휴가 받은 자가 밑줄 그십시오. 준공검사를 받은 때 예치보증금은 반환됩니다. 이행보증금이 무엇인지 아시니까 내용 이해를 못할 건 없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좀 자주 볼 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 머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243페이지 내려옵니다. 243페이지 박산해 보십시오. 성장관리방안 나와 있습니까? 성장관리방안 중요했죠. 자, 지금부터 성장관리방안은 교재를 보시면 안 돼요. 교재 보시면 안 되고 일단 성장관리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개요 설명을 충분히 듣고 교재를 같이 보는 방법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대로 243페이지 그대로 두시고 앞을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성장관리방안 조금 전에 어디서 보셨죠? 허가 신청된 개발행위가 해당 지역을 대상수익된 도시군관리구역과 성장관리방안에 어긋나면 개발휴가 안 내주잖아요. 그래서 성장관리방안은 개발휴가 심사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개발휴가 심사 기준이 되는 성장관리방안이 무엇일까? 이거 작년에 통째로 한 문제가 나왔거든요. 핵심이 무엇이냐면은 성장관리방안이 무엇인지 개요가 이해 안 되신 분은 책을 다 읽어도 답 못 찾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성장관리 무엇인지 지금도 개요 설명 드릴 거예요. 그래서 현장 그래프를 통해서 개요 설명 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으시고 수업이 끝나면 성장관리원이 무엇인지 책 보지 않고 말할 수 있도록 준비되신 분만 금사 맞고 집에 가시면 돼요. 성장관리원이 무엇인지 개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장관리원이 뭐죠? 라고 물으면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돼요. 수업 듣고. 아셨죠? 시작합니다. 필기는 아니에요. 하는 거 아니고요. 자, 서울입니다. 도시지로 할게요. 서울시고 여기는 서울시 도시적이고 서울시 지방 관리지역도 있고 농림지역도 있고 자연환경 보존지도 법적으로는 존재할 수 있는 거야. 행정구역하고 용도지역은 일치하지 않는다 그랬죠. 서울시지만 관리지역이 있을 수 있고 그 밖에 농림지역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일부.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존재할 수 있는 거고. 보십시오. 도시적인데 서울시 도시적이라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3개가 있습니다. 불러주십시오. 무슨 녹지지역이 있습니까? 보전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그렇게 되죠. 그러면 대답하십시오. 서울시 관할구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용도지역이 지정된 지역은 크게 대답하십시오. 개발 용도입니까? 보전 용도입니까? 유보 용도입니까? 개발 용도죠. 네. 개발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땅이라는 뜻이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로 서울시에서 용도지역이 지정된 곳은 서울시 관할구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로 용도지역이 지정된 곳은 미개발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까? 개발 용도고 대부분 개발 완료됐습니까? 대부분 개발이 끝났어요. 아니 서울시 강남구 상업지역에 여러분이 땅 사서 형질 변경공사에서 산 밀어버리고 들판을 밀어서 상업용지를 새로 개발해야 될 땅이 남아있는 거 있습니까? 거의 없죠. 다 개발했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청에 가면은 서울시 도시계획에 의하지 않고 땅 사서 상업용지 개발해서 분양하려고 상업적에서 개발허가 신청된 건수는
많을까요? 몇 건 없을까요? 몇 건 거의 없겠죠. 근데 그 다음에 보시고 자연녹지지역과 서울시 관할구역에서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 서울시 행정구역은 서울시인데 나가자고. 서울시 녹지지역 주변에 계획관리지역도 있고 생산관리지역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서울시 도시지역 중에서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이나 그리고 서울시지만 녹지지역이 아니고 그 밖에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된 곳이 있다면은 이 지역을 잘 보시고 크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개발용도입니까? 유보지역입니까? 보존용도입니까? 유보지역이에요. 유보지역. 이 지역은 개발이 유보된 지역입니다. 유보용도라고. 유보용도지역으로 볼 수 있다고. 도시지역 중, 서울시 도시지역 중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과 그리고 주변의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은 개발이 유보된 곳이에요. 그 말은 장기적으로 개발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게 유보용도지역에 가면은 녹지지역에 땅 사고 서울시 주변에 계획관리에 땅 사고 생산관리에 땅 사서 주택단지나 상업단지나 유통단지, 산업단지 조성하겠다고 아니면 전원주택 짓고 창고 짓고 공장 짓겠다고 개발허가 신청된 건수가 상당히 여기에 몰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서울시 관할구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거나 나가자고,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거나 또 나가자고, 농림지역이거나 자연환경 보존지로 용도지역이 지정된 곳 잘 보십시오. 보전녹지지역과 보전관리지역과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존지로 용도지역이 지정된 곳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죠. 개발 용도입니까? 보전 용도입니까? 보전 용도죠. 이 지역은 보전 용도라고. 보전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땅이라고. 그러면 물어볼게요. 개발 용도, 유보 용도, 보전 용도가 어디서 서울시청에 사적으로 누군가가 땅을 사서 창고 짓고 공장 짓고 집을 지으려고 주택을 지으려고 개발허가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은 개발 용도입니까? 유보 용도입니까? 보전 용도입니까? 유보 용도에 대부분 몰려 있습니다. 여기에 개발허가 신청 70~80%가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여기서 땅 사서 공장 지어보겠다고, 전원주택 짓고 주택지 개발해서 분양해 보겠다고, 창고 짓겠다고, 여기에 개발허가 신청이 대부분이 몰려 있다고. 70~80%가. 나머지 20%, 30%는 개발 용도일까요? 보존 용도일까요? 보존 용도예요. 보존 용도. 여기는 서울시를 보면 거의 한 5%, 10% 미만일 거예요. 잠깐 통계를 모르지만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한번 보자고. 여기는 개발이 유보되어 있고 보존 용도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미 개발이 완료됐습니까? 아직까지 미시가지입니까? 미개발된 비시가지예요. 비시가지. 근데 이런 지역에 땅 사서 개발허가 신청은 서울 신청이, 여기서 땅 사서 공장 물류 창고 짓고 공장 짓고 집 짓겠다고 개발허가 신청이 서울 신청에 몰려 있는 거죠. 이렇게 개발허가 신청이 많은 지역에서 많은 개발허가 나면은 공장도 짓고 창고도 짓고 축사도 짓고 전주대도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개발은 지금 사적 개발입니까? 공적 개발입니까? 땅 주인이 사적으로 지금 개발하겠다고 허가 신청한 거예요. 근데 누구는 허가받아서 전원주택 짓고, 누구는 그 옆에 축사를 짓고, 누구는 그 옆에 공장을 지어버리면 공장과 축사 옆에서 전원생활이 돼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원주택지에는 공장 건축을 못하도록, 물류창고를 못 짓도록 건축물의 용도를 냅둬야 됩니까? 용도를 제한해야 됩니까? 용도를 제한해야 되죠. 어떤 곳은 축사 건축을 제한해야 되고, 어떤 곳은 공장 건축을 제한해야 되고, 맞죠? 그래서 비시가지의 난개발 방지, 그리고 지역적 특성에 맞는 계획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비시가지의 성장을 관할시청군청이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방안을 마련하게 되는데, 이를 무엇이라고 하죠? 성장관리방안을 하고, 성장관리방안의 수립 대상은 개발용도입니까? 유보용도와 보존지역입니까? 유보용도와 보존지역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시가지입니까? 비시가지입니까? 비시가지의 난개발 방지, 지역적 특성에 맞는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비시가지의 성장을 관리하려고 관할시청군청이 준비하는 방안을 성장관리방안으로 했는 거예요. 그때 성장관리방안으로 무엇을 정하느냐면 내용. 오늘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되면 지구 단위로 뭘 결정했죠?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3번 변경하고 기반시설 배치 규모에 관한 사항을 계획을 하고 건축물의 용도 제한, 금별,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 등을 지구 단위로 결정했잖아요.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되면 그 성장관리 방안으로 이 지역에 개발허가만 해주는 게 아니고요. 개발허가 해주면 공장도 짓고 주택도 짓고 창고도 짓고 건축이 막 이루어지죠? 도로 없잖아. 지하철 없잖아. 주차장 없잖아. 공원도 없잖아. 학교도 없잖아. 그래서 성장관리 방안으로 이 지역에 개발이 허가만 해주는 게 아니고 이 지역에 기반시설 배치해 주라는 거고요. 기반시설 배치 규모에 관한 사항을 시에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기반시설 어떤 기반시설을 배치해 줄 것인지 그 규모 등을 성장관리 방안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발이 허가만 해줍니까? 필요한 기반시설 확보해 주겠다는 겁니까? 필요한 기반시설 시청을 위해서 확보해 주겠다는 거죠. 허가도 해주면서 시에서는 도로 만들어주고 상하수시설 만들어주고 주차장 만들어주고 학교 지어주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역적 특성에 맞는 계획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건축물의 용도도 적절하게 제한을 가하겠다. 여기는 전주등만 지어라, 여기는 물류창고만 지어라, 여기는 축사 밖에는 지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합니다. 그리고 건폐율과 용적률도 다시 정해줍니다. 이것은 성장관리방안 수립 시 의무적 포함사항이 되는 거예요. 낯설지 않죠? 조금 전에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할 때 의무적으로 포함시켜야 될 사항, 기반시설 배치 규모 맞죠?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맞죠? 여기에 모집 추가됐었죠? 지구 단위 계획에는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최저 한도도 추가가 됐잖아.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 결정할 때 의무적으로 포함시켜야 될 사항 중에서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최저 한도를 빼버리면은 성장관리 방안에 의무적 포함 사항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 이렇게 배운지 기억이 나죠? 지난주에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된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은 본래 건폐율이 40%까지 허용되는데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건폐율을 50%까지. 자연녹지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은 본래 건폐율이 20%인데 성장관리 방안에 맞도록 건축한다면 건폐율을 30%까지 완화해 주는 거예요. 왜요?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데 시에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할 때 따라주니까 그 어드밴티지로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해 준 거라고. 이제 성장관리는 무엇인지 누군가 물어보면 말할 수 있죠. 성장관리는 뭐죠? 네, 시가지로 개발된 지역입니까? 비시가지입니까? 비시가지의 난개발 방지, 지역적 특성에 맞는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관할 시청 건축에서 자율적으로 수립하는 방안을 성장관리방안이라고 하고, 그때 성장관리방안을 결정할 때 의무적으로 포함시켜야 될 사항은 의무적으로 암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세요.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되는 지역의 공통점은 전부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인데 개발 용도, 이미 개발이 완료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작년에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작년에 시험 문제 알려드릴게요. 잠깐만. 얼마나 개요 이해가 중요한지 한번 보십시오. 책만 보고 외우신 분 딱 찾을 길이 없었다고, 작년에. 그 책 다 외워도 안 될 수 있다니까. 개요에 대한, 성장관리는 무엇이냐, 개요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답을 못 찾았다고, 작년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는데요.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많은 농림지역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옮겼습니까? 농림지역은 보존용도죠? 유보용도와 보존용도를 대상으로 성장관리원 수립이 가능하니까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많은 농림지역은 성장관리원 수립할 수 있죠. 그죠? 자연환경 보존지역,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많은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성장관리원 수립을 할 수 있다. OX? O. 다 되잖아. 보존녹지지역도 되잖아. 생산관리지역도 되잖아. 다 돼요. 단 개발 용도는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러면 개발허가 신청이 많은 주거지역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옮겼습니까? X. 그게 답이었다니까. 기가 차게 시험 나왔죠. 그러니까 성장관리방안에 대한 이런 현장에 대한 설명을 듣지 않으신 분, 책을 다 외우신 분이 그 답을 찾았을까요? 엄두를 낼 수가 없죠. 엄두를. 그러니까 개요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그 다음에 교재를 보는 방법으로 학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성장관리방안 교재 봐드리겠습니다. 수립 목적 2번에 봅니다. 243페이지 개념 플러스 2번 수립 목적 나와 있습니까? 시가지입니까? 비시가지입니까?
유보지역과 보존지역, 유보지역 동그라미, 보존지역 동그라미. 유보지역과 보존지역이니까 시가지입니까? 비시가지입니까? 비시가지 난개발 방지, 지역적 특수를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할 목적으로 성장 관리 준비되는 거죠. 수립 대상지 오십시오. 3번 여기서 작년에 이걸 알아야 이제 정답을 결정하게 된 거죠. 성장관리법안 수립 대상지역은 뭐죠? 유보용도 및 보존용도잖아요. 두 개 동그라미 하시고. 그럼 유보용도와 보존용도지으로서 네, 다음 중 한 개에 해당이 되니까 거기에 유보용도 및 보존용도지역 밑에 아니야. 뭐죠? 개발용도. 개발용도는 뭐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성장관리법안 수립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그 밑에 거에 오신 분은 다 틀린 거예요, 작년에. 개발 수요가 많아서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되고서 예상되는 지역이 보존지역과 유보용도면은 지정 대상이지만 개발용도면은 지정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주변의 토지용이나 교통, 여건 변화 등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이지만 개발용도에 됩니까? 유보용도에 됩니까? 유보용도지거나 보존용도지가 된다고. 그 말 읽어도 되겠죠? 그리고 책장 넘겨줍니다. 넘겨서 5번에 봅니다. 5번에 별표하시고요. 성장관리법안은 줄 것이십시오. 다음 사항 중에서 다음 사항이 몇 개 있죠? 5개. 동그라미 1번부터 5번 중에서 동그라미 1번과 2번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했으니까 동그라미 1번과 2번이 뭐죠? 의무적 포함 사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2번 묶어서 앞에다가 의무적 포함 사항이죠. 성장관리법안 수립 시 반드시 포함시켜야 될 사항. 기반시설 배치 규모 줄 것죠? 기반시설 배치 규모. 그리고 이번에 건축물의 용도 제한 동그라미 하시죠? 그리고 금필 동그라미, 용적률 동그라미 하시면 되죠. 여기다가 플러스 건축물 높이에 최고 한도, 최저 한도를 더하면은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시 의무적 포함 사항이 돼버리고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시 의무적 포함 사항에서 건축물 높이에 최고 한도하고 최저 한도를 제외하면은 성장관리법안 수립 시 의무적 포함 사항이 되고 그럼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하다 성장관리법안을 수립할 때 양쪽 모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뭐죠? 기반시설 배치 규모, 건축물의 용도 제한,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이제 개발허가 절차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244페이지 03번 개발허가 제한, 개발허가제한은 네, 다음 주에 진도를 연결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그 일일 모의고사, 일일 모의고사는 제가 혹시 시간이 모자랄까봐 미리 해설을 지난주와 달리 다 적어뒀다고. 그래서 그 해설을 참고하셔서 시험 보시고 그 다음에 책경할 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